예, 저기 그 시제 얘기하고 뭐 가상현실 얘기하다가 가상의 세계 표현하는 거 얘기하다가 들었는데 그 시제는 제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뭐 아주 자주 만나는 친구니까 밥 먹었냐? 그래서 밥 먹었냐? 이래. 제가 물었어요. 먹었냐? 이게 분석해볼까요? 이거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먹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엇을 붙이고 여기에 의문형 종교름이 나냐가 붙은 거예요. 요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단어는 시제는 과거예요. 요 과거입니다. 과거. 요 과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 시간을 얘기하면 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요거 말하는 시점 요게 현재예요. 현재. 요 현재에서 1초만 지나도 다 과거예요. 현재에서 1초만 지나도 미래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 철학적인 의미로 따지면은 현재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현재라는 것을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 순간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가 되면. 이건 철학적인 얘기고 어쨌거나 시제를 얘기할 적에 과거, 현재, 미래 그러는데 먹었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친구에게 너 지금 먹었냐? 점심 먹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 지난 다음이죠. 그러면 1시간 전일 수도 있고 2시간 전일 수도 있어요. 과거예요. 근데 먹었어. 어디서 먹었냐? 어제 그 집에서 먹었어. 그랬어. 어제 그 집에서 먹었는데. 뭐 먹었는데? 뭐 먹었는데?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제가 점심 먹었냐?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어제 그 집에서 먹었어. 뭐 먹었는데? 동태탕. 그럼 그저께도 거기서 먹었어? 어제도 거기서 먹었어? 이러면 어제도 거기서 먹었어? 이러면 여기 과거예요. 그 다음 또 흔히 말하는 대과거인데 또 다른 과거예요. 또 다른 과거. 어제도 그 집에서 먹었어? 이거 먹었어. 어제도 그 집에서 먹었어? 지금 이거 먹었냐는 오늘 점심 먹었냐 이런 뜻이고 여기서 먹었어는 어제도 그 집에서 먹었어? 이러는 이 앞에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어제라는 말이에요. 어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집에서 먹었어? 그럼 요게 과거면은 요게 2시간 전에 점심시간이라고 하면은 요건 뭐예요? 어저께야. 어저께 점심이야. 어저께 점심이면 이건 과거고 이건 대과거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말에서는. 우리말에서는 2시간 전 점심시간 오늘의 점심도 먹었냐고 어제 지금부터 24시간 더 지난 어제 점심이에요. 어제 점심도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그럼 어제도 그 집에서 먹었어? 그 집에서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점심이니까 그 집에서 먹었냐라고 했으니까 어저께는 대과거니까 어제도 그 집에서 먹었었어 이렇게 묻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학생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 대과거죠. 대과거. 이 대과거를 소설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를 표현하면 돼요? 이거 힘들어. 이거 있으면 돼요. 야 점심 먹었냐?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어제 그 집에서 먹었어. 아니 어제도 그 집에서 먹었어? 어제도 그 집에서 먹었어? 어제는 뭘 먹었는데? 어제는 뭘 먹었는데? 거기도 과거 시제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어제는 뭘 먹었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시제는 시제를 나타내는 건 딱 과거, 현재, 미래. 그럼 이 과거보다 더 과거는 어떻게 하냐? 그건 앞에다 이것만 써주면 돼요. 어제도 그 집에서 먹었어. 어휴, 나 10년 전에도 그 집에서 먹었어. 10년 전인데도 그때도 그 집에서 먹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말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먹었었어, 갔었었어,
봤었었지라는 말 다 잘못된 말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누구 책임이라고? 제 책임이에요. 제가 영어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생들한테. 과거 완료 설명하느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라 영어를 가르친 선생님들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해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된 말 영어 번역통 문장 얘기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영어 번역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똑똑한 뭐 갖고 있대요. 뭐 그녀는 예쁜 얼굴을 갖고 있다. 그녀 얼굴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얼굴을 뭐 잘라가지고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나? 아니잖아요. 그녀는 얼굴이 예쁘다예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형용사 서술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갖고 있다가 왜 갖고 있다? 제가 괜히 흥분한다 그죠? 어쨌거나 우리말 잘못 쓰는 경우 번역 도구로 된 경우 제일 잘못 쓰는 게 먹었었다, 갔었었다 이런 거 관련형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유 나타내는 거. 갖고 있다,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어? 갖고 있는 거는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갖고 있다는 말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한 게 있어요. 가상 세계를 이야기 속에 등장시킬 때 주의할 점. 여기서 주의할 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저기 좀 특별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가상현실이니까 작가가 쓴 소설 속의 인물이 현실 속에 나와가지고 현실에서 저기 누가 작가하고 조우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상상이죠, 상상. 무의식 속에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의식 속에서. 이렇게 가상 세계를 이야기 속에 등장시킬 때 주의할 점은 뭐냐?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F 소설이라고 그러죠. 미래 공상과학 소설.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서사시에 신들의 세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 앞에서 나오는 가상 세계 현실. 그 다음에 뭐 꿈 얘기도 하죠. 꿈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의식의 흐름 얘기도 하죠. 이런 거 같죠. 예를 들어서 신화를 쓴 사람들,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쓴 사람들, 그 다음에 신들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소설로 이렇게 형성할 적에 작가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썼을까? 그리고 그것을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만약에 독자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느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느끼게끔 써놓았을 뿐이에요. 개연성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신들의 얘기다. 그러니까 너희들 신들의 얘기로 알고 잘 들어 라고 말은 안 했지만 독자들 읽으면서 이건 신들의 세계구나.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표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세계를 이야기 속에 등장시킬 때 주의할 점. 그냥 독자가 이 소설 속의 모든 상황이나 사건은 가상세계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서술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로라고 하는 이 작품 속에서 이게 누구죠? 갑자기 등장인물 이름이 생각났다. 은하가 작가예요. 소설 글을 쓴 사람이에요. 글을 쓴 사람인데 자기가 쓴 그 글 속의 인물이 사실 그 소재가 누구냐면 친구 남편이었잖아요. 친구 남편 뭐 바람핀 얘기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쓰다가 그 남편이 소재가 됐던 즉 그 모티브가 됐던 그 사람이 가다가 술 취해가지고 오다가 비틀거려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결국 왜 죽었는지는 모르죠.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내려가 보니까 죽은 거라고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가보니까 그거 아침에 가서는 죽었다는 것만 알고 그 다음에 밤에 가서 또 확인하잖아. 자기가 본 불빛 거기서 또 뭐 고양이가 나타나고 그리고 알파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보니까 민지 아빠야. 어제 죽은 민지 아빠야. 민지 아빠야. 근데 민지 아빠 아니라고. 당시 소설 속에 등장인물 그 사람이고 나는
이름 알파라고 부른다. 이러면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거기서 또 뭐 열쇠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글자들을 뭐 세탁하려고 뭐 저 문장들을 세탁하려고 뭐 세탁소에 가가지고 뭐 빨래방에 가가지고 뭐 세탁기에 집어넣고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읽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죠? 문장을 세탁하는 우리가 흔히 윤문이라고 그러는데 문장을 세탁하려고 세탁기에다 집어넣는다. 저는 그런 상상력이 참 부러웠어요. 소설 이 글을 쓴 사람의 상상력이. 그래서 가상 세계를 이야기 속에 등장시킬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 그냥 독자들이 아 이거는 가상 세계야. 그런데 이 맞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고개를 끄덕이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바로 뭐예요? 개연성이에요. 현실성이라고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 읽으면서 아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야. 맞아. 이런 일이 앞으로 3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의식의 세계도 써놓고 보면은 아 이건 무의식이구나. 맞아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럼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고개 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쓴 소설의 경우에는 그 의식의 흐름이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의식의 흐름 이 새끼 미쳤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독자들은 읽으면서 맞아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유럽의 오래된 일리아드 오디세이부터 시작해서 신들의 얘기잖아요. 그건 뭐 기상천외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으면서도 맞아 이럴 수 있지. 그다음에 지금 뭐 요즘 나온 소설 중에 그 어디야 저 유럽 저 서유럽이죠? 북유럽의 그 신화 전설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반지의 제왕 뭐 말 많잖아요. 요즘 공상과학 소설 많잖아요. 공상과학 그건 과학은 아니죠. 그런 소설들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고기 끄덕이잖아요. 비근한 예로 적었잖아. 해리포터. 해리포터 같은 경우 해리포터가 카터를 끄고 거기다 뭐 자기 가방하고 뭐 기숙사 들어가려고 좀 막 가다가 지하철역에서 확 가더니 벽 속으로 뚫고 들어가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아 물론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카터에다가 뭐 저 짐을 싣고 우선 끌고 가지고 벽에 부딪혔다. 벽 속으로 들어가요? 벽에 부딪혀서 그 카터 찌그러지고 다쳤겠죠.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소설 속에서의 현실, 소설 속 현실이에요. 소설 속 현실에서는 해리포터가 거기다가 저 카터에다가 그 짐을 싣고 밀고 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해리포터 읽으면서 재미없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리포터 좋아하는 학생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빗자루 타고 막 날아가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설 속 현실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읽고 독자들은 왜 상상의 현실이니까 가상의 현실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으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상력에 매료가 되고 그 상상력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상력을 키우게 돼요. 독자의 상상력. 그래서 해리포터 영화를 나왔죠. 그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들은 해리포터를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왜? 해리포터를 안 읽었으니까 영화 속에 표현된 것만 그냥 이해하고 거기서 상상력을 발휘를 해요. 그런데 해리포터 영화 재미없다고 하는 학생들은 해리포터를 재밌게 읽은 학생들이에요. 해리포터를 재밌게 읽은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읽었어요. 물론 그 작품 속에 상상 속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데 그 상상 속의 현실을 읽으면서 독자는 학생은 자기 나름대로 작가의 상상력으로 뭐 이렇게 꿈을 펼쳤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내가 상상하던 거하고 다르다. 해리포터로 나온 그 배우 얼굴만
내가 상상했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나머지는 이건 아닌데, 저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리포터 소설을 직접 읽고 상상 꿈의 날개를 펼쳤던 사람 학생들은. 근데 소설을 안 읽은 사람은 영화 보면서 재밌어하죠. 왜? 소설 모르니까. 영화 속에서만 상상을 펼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가상 세계를 이야기 속에 등장시킬 때 주의할 점 한 가지입니다. 독자들이 고개 끄덕이게 만들어라. 너무 간단한가? 자, 그 다음에 이유진님 감사합니다. 이유진님도 참 재밌어요. 핵심 탁탁 집어냅니다. 판타지와 현실이 뒤섞인 내용이 힘든 점이라면 그럴듯한 개연성이 맞아요. 이게 바로 이게 개연성이에요. 개연성. 판타지와 현실이 뒤섞인 내용의 힘든 점이라면 그럴듯한 개연성. 맞아.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어. 종이에 비었어요. 종이에 파면서 피가 흘러. 달이 떴어. 달이 딱 떴는데 그 달에 이렇게 하면서 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을 달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잖아요. 이 은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야. 이 글을 쓴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저기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오는 남자 봐요. 그 남자의 저 모습하고 또 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저 뒤에 등이 있겠죠? 등에 은하의 모습이 유리창에 그림자가 비쳐요. 그 그림자하고 저 남자하고 술 취해서 지나간 남자하고 뭐가 돼요? 오버랩 된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을 쓰는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이 작품 쓰신 분은.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했나? 판타지와 현실이 뒤섞인 내용의 힘든 점이라면 그럴듯한 개연성이니까 개연성이에요. 맞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작품 쓰신 분 상상력이라고 그럴까? 표현력이라고 그럴까? 괜찮아요. 급히 서두른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 다음에 막연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식의 설정으로는 공감을 이끌기 힘들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와 은하가 머무는 공간이 은하가 쓴 소설의 페이지라던가 사물이 글로 되어 있다라는 아이디어도 좋았고, 판타지와 미스터리의 조합, 공포소설 같은 결말도 괜찮았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지적을 하면서 쫓다와 줬다를 구분한 정도만 하겠다. 뭐라냐면 급하게 쓴 듯 오타와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넘어가고, 하나 지적할 것은 글을 쓸 때 자주 사용하는 쫓다와 줬다를 구분한 정도. 쫓다와 줬다를 구분하자.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유진님도 잘못 쓰신 것 같아. 다시 정확하게. 네. 이유진님도 잘못 쓰셨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유진님이 지금 이렇게 썼어요. 좋다. 이거는 사투리입니다. 방언입니다. 이거는 지읒 받침. 그래서 쌍지읒에다가 치읒, 지읒 하나에다가 지읒, 치읒. 또 치읒입니다. 요 치읒이고 요도 치읒이고. 요 쪼따는 요 뭐예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요 쪼따는 추구하다, 추구하다, 따르다. 요건 뭐예요? 급하게 뒤를 따르다. 아니면은 떠나도록 몰다. 그래서 이 쫓다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내쫓다. 내쫓았다. 요 쫓다는 명예를 줬다. 명예를 뒤따르다. 추구하다. 뭐 이거를 따라가다가 부모님의 말씀을 조차 따라서 추구하다, 따르다.
쫓다는 급하게 뒤따르는 겁니다. 급하게 뒤따르다. 그래서 내쫓다 아니면 뒤쫓다 이런 말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 쫓다는 이게 저 제주도 방언이에요. 제주 방언. 제주 방언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쫓다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뭐 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추위나 더위에 약하다. 그다음에 뭐 빽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조여매다 이런 뜻도 있고. 요거는 방언입니다. 방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오에다가 치읓받침입니다. 여기에 오는 게 요게 쌍지읒이 오느냐 아니면 지읒이 오느냐 요 차이예요. 네? 꼭 얘기 알아주셔야 된다. 이런 말도 하죠. 여기 내쫓다 뒤쫓다 이런 누구를 따라갈 적에 어떤 말을 쓰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쫓다라는 단어하고 가다라는 말이 붙어요. 가다. 이게 합성 동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쫓가다라는 말이 이상하니까 여기에다가 아라고 하는 모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쫓아가다 이렇게 이런 말이 이거 합성 동사입니다. 합성 동사. 쫓다와 가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합성 동사.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요거와 관련해서 쫓다라는 요 단어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내쫓다, 뒤쫓다, 쫓아가다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요 쫓다는 치읓받침입니다. 누구지? 이유진님인가? 이유진님이 요 지적하셨죠? 네, 이유진님이 요 지적을 하셨는데 쫓다와 쫓다 똑같이 치읓받침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기읓받침으로 된 거는 방언. 제주도 방언입니다. 아마 이유진님이 이거 아시는데 자판 두들기다가 치읓 누른다는 게 지읒 누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윤명호님은 책 속의 인물이 실제 현실에 나타나 살인을 하고 작가를 납치하는 황당무계한 스토리 같지만 황당무계하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스릴러 같은 재미가 있다. 그렇죠? 책 속의 인물이 살아난다는 발상도 좋다. 그러나 민지 아빠와 알파 사이의 개연성이 부족하다. 그게 제일 결정이에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쉽게 되지 않다. 이게 뭐지? 누구지? 저 소설 속의 인물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현실 속에 나와가지고 작가하고 티격태격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작가가 그렇게 상상을 한 거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뭐지? 그 왜 그러냐면 개연성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스토리 연결을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가 필요하다. 책의 내용에서 알파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조차 언급이 없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작품 얘기하면서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요게 미로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작품이야. 그럼 이 미로라는 소설 속에 미로라는 작품 속에 어떤 소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은하의 작품이에요. 은하가 쓴 작품. 요게 이 미로라는 작품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독자가 미로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은하의 작품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뭐 누구 이거는 적어줘야 되겠다. 여기 뭐 민지 아빠도 나오죠. 민지 아빠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은하의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이 요렇게 바뀌고 요거는 은하겠죠. 요거는 은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물론 있어요. 요게 있어요. 친구 남편이 바람 피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친구를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자꾸 글 썼다는 게 나오는데 그 너무 간단하죠.
거기서 어떻게 써놨는지 그거를 독자들이 정확하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은하가 쓴 작품의 내용이 서사적 줄거리가 어떻게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시간에 쫓겨 초고를 막 써낸 것인지 이런 생각을. 뭐 비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와서 그래서 후편을 또 쓰려는 목적인지 몰라도 알파가 은하의 몸속에 들어간 듯한 끝맺음도 흥미롭다. 그렇게도 보셨어요. 다음 이령님. 미로와 달동전은 같은 사람이 쓴 글인 것 같다. 이령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우리 김상범님도 누구의 글인지 짐작이 가는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러셨구나. 서로 아는 사이신가? 아니면 이 작품을 뭐 초고라든가 언제 한번 보셨나? 그건 모르겠어요. 네. 미로와 달동전은 같은 사람이 쓴 글인 것 같다. 라고 제가 노코멘트입니다. NCDC라고 그러죠. 미로와 책 속에서 페이지를 이동하는 장면은 영화에서 본 것 같아 낯설지 않다.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책 속의 어떤 장면이 그냥 소설 속의 어느 장면이 그냥 곧바로 현실인 것처럼 마치 이렇게 꾸며진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또 줄거리를 이렇게 또 8개의 문장으로 아주 우리 이경님은 요런 요령이 있으셔. 읽으면서 걸리는 부분,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211동, 112동 혼용. 저는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숫자에 약해요. 오타가 몇 개 나왔죠. 그 다음에 문장 어색한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여기 쓰신 분은 이령님이 지적하는 문장과 오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김상범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의 글인지 짐작이 가는 작품이다.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해하느라 3-4번 읽었대요. 글을 쓰는 어려움을 이렇게 어떻게 풀어내어 글을 마치는 계기로 만드는 글을 쓰는 어려움을 이렇게 풀어내요. 그렇죠. 글을 쓰는 어려움을 이렇게 풀어내서 글을 마치는 계기로 만드는 작가의 능력에 박수를 보내고 탈고를 거칠수록 좋아지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러니까 김상범님은 이거 작가가 누군지 알고 계신 거예요. 다음 작품이 더 기대된다. 나도 쓰다만 글을 2-3 편 있는데 빨리 마무리해야겠다. 자신을 뺏기지 않으려면 모르겠어요. 우리 저 김상범이 쓴 작품 속에 인물이 나와서 김상범이랑 싸우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걱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미숙님. 글자로 이루어진 세상을 묘사하는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 같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문장을 빨래방에 가서 세탁기에다 집어넣는다는 게 이게 왜 뭐 하는 거지? 물론 이해는 돼요. 왜? 알파하고 자꾸 티격태격하면서 이건 이렇게나 저건 저렇게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장을 수정하려고 세탁기에다 집어넣는다. 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런 장면들을 좀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 가상현실을 그야말로 독자들이 빠져들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글자로 이루어진 세상을 묘사하는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겠다. 알파와 민재 아빠와의 개연성과 연계성 그리고 그 캐릭터가 갖는 특징들이 더 드러나야 할 것 같다. 책 속에서 어떤 인물로 그려졌는지가 빠졌다. 이게 요게 빠졌으니까요. 요게 빠졌으니까. 책 속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나오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중요한 건 요게 없다. 그리고 우리 저 서미수님이 또 질문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 쓰고 싶던 글이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서 벌레들에게 뒤집혀 죽습니다. 죽으면서 주인공이 바라보는 시선 처리와 생각을 남긴 후 마지막 2문장을 관객의 시선에서 그 주인공의 모습과 주변 상황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 2문장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안 될 건 없죠. 안 될 건 없는데 서미숙님은 이 작품을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6.25 한국 전쟁이 끝나고 발표된 작품인데 발표된 때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나이하고 비슷해요. 이 작품 꼭 서미숙님은 이 작품 꼭 읽어보세요. 이 질문에 답이 될 겁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주인공이 소대장이에요. 소대장의 의식의 흐름이 약간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총에 맞아 죽죠. 죽어가면서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그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대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 오상원의 유해를 읽고 있으면은 마치 진짜 내가 읽으면서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참 좋은 작품입니다. 오상원의 유해 꼭 읽어보세요. 요즘 벌레들에게 뒤집혀 죽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서 벌레들에게 뒤집혀 죽어요. 죽으면서 주인공이 바라보는 시선 처리와 생각을 남긴다. 이게 오상원의 유해에 그대로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 서미숙님 이거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두 문장을 관객의 시선에서 그 주인공의 모습과 주변 상황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행을 비우고 시점을 완전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해서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괜찮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시점이 1인칭 주인공으로 쭉 쓰다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계속 쓰다가 마지막 두 문장, 세 문장 이거만 작가 관찰자 혹은 전체 작가 시점을 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시점이 교차하는 거죠. 이거를 시점의 혼용, 혼동 이게 아니라 시점의 교차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 안에 시점이 여러 가지로 쓰이죠. 어떤 부분은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쓰이고 어떤 부분은 2인칭 관찰자로 쓰이고 어떤 부분은 2인칭 주인공으로 쓰이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 커피가 있잖아요.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이 커피를 제가 주인공이에요. 제가 주인공인데 제가 주인공 시점으로 이거를 표현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 그죠? 그런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 이런 모습인데 이거를 1인칭 관찰자 주인공이 난데 내 친구가 내 얘기를 쓰면서 이걸 표현해요. 근데 마주 앉은 게 아니라 이쪽에 앉았어. 그러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내가 본 모습은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인데 이쪽에 앉은 내 친구가 본 모습은 1인칭 화자예요. 1인칭 주인공 모습은 다시 얘기하면 요 모습인데 1인칭 화자의 모습은 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다시 똑같은 거를 작가 관찰자가 쓰면 어떻게 돼요? 작가 관찰자는 작가 관찰자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뭐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요 모습일 수도 있고 요 모습일 수도 있고 뭐 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작가 관찰자 같으면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만약 전시적 작가 시점 같으면은 이거 온통 보라 아래 위까지 모습까지 다 얘기하고 이 속까지 다 얘기를 하죠. 전지적 작가 같으면. 그래서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점을 이제 혼동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시점을 혼동하면 안 되죠. 그런데 시점을 혼용, 교차하는 건 괜찮아요. 작품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문단 속에 한 문단 속에서 시점이 교차하면 안 되죠. 시점이 교차할 적에는 번호를 매긴다거나 아니면 단락이 나뉜다거나 이렇게 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마지막 두 문장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써도 되는 건가요? 됩니다. 잘 해보세요. 이대호님, 이번에는 두 편 모두 판타지 소설 같다. 현실과 책 속의 인물이 교차하는 것이 스릴 있다. 스릴 있다. 만화, 게임, 드라마, 소설로 확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죠. 더구나 우리 부천이 만화 도시잖아요. 요즘 또 게임도 많이 나오고
저기 저 아까 게임 대학 얘기했었는데 신화 뭐 전설 이런 거를 이제 강의를 하면은 그거를 소재로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게임으로 만드는 거고 게임의 어떤 부분에 게임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써먹는 건데 소설을 게임으로 만든다. 그건 좀 이상하겠지만 소설이 만화로, 소설이 영화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즘 뭐 만화가 영화가 됐잖아요. 만화 원작이 영화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르가 서로 교차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인영님, 은하를 유혹하는 검은 고양이, 보름달, 책 속 세계 모두 환상적인 소재입니다만 묘사가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묘사가 아쉽다는 거는 아까 지워버렸네. 그 부분이 빠져서 그래요. 책 속 세계가 좀 더 풍부하게 묘사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데다가 보여주는 게 많지 않아서 어떤 모습인지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결말도 마음에 듭니다. 결말도 마음에 들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다 지금 얘기한 거에 다 들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뭐냐? 은하가 쓴 소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뭐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소설 속에 등장한 인물이 사실은 친구 남편을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인데 실제 친구 남편이 등장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갖다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소설 속에 이렇게 묘사를 해놨냐라고 따지듯이 이런 것도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없다는 거예요. 은하가 쓴 작품 내용을 독자가 모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연결만 된다면은 발상이 참 좋아요. 작가가 쓴 글 속의 등장인물이 현실 속에 나타나가지고 작가와 티격태격. 네, 괜찮습니다. 소재 괜찮아요.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인영님이 딱 지적했어요. 환상적인 소재 묘사가 아쉽다. 책 속 세계가 좀 더 풍부하게 묘사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올라온 작품집 보면서 다른 분들 쓰신 거 읽고 제가 쓴 거 읽고 하다 보니 좀 심란했어요. 사실 지금도 조금 심란해요. 저는 기초반 이런 거 찾아서 가야 할 것 같아요. 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 왔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인영님도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가 영상이 좀 길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 견까지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다음 주 아시죠? 네, 다음 주 누군가? 네, 다음 주 뭐 저 강의에서 제가 오늘 얘기했지만 다음 주가 25일 선과 점 윤명호님이 발제입니다. 어떤 비상 이령님이 발제입니다. 아 윤명호하고 이령님은 윤명호 이령님 이 두 분은 작년에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잘하시는 분은 아시니까 전 걱정 안 합니다. 절대 올라오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